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벌써 지금도 아침부터 날씨가 더워지네요. 어쨌든 아, 이제 생활하기에는 어르신들은 딱 맞는 계절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 정부 출범 1주년. 아마 벌써 새 정부가 출발한 지 1년이 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 1주년. 국가 보훈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기에는 특별히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갖고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듣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별지에 더보기란에 제가 붙여놓을 거고요. 그리고 보훈처에 더 알고 싶으면 1577-0606 이렇게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8가지로 압축을 해서 간단히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아까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방송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새 정부 출범 1년이 됐는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분이 그 공약을,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부터 공약을 보훈 관계에 대한 공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오늘 한번 좀 간단하게 보훈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갖고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후손이 없는 사람은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가족관계 등록조차 못하고 허공에 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크리스찬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무종교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이런 분들은 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직계 후손도 없고 뭐 가족 관계가 없어서 그 자체가 없어져서 영원히 소멸해 버리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의 그 본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에게 이제 큰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 두 번째는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훈 급여금을 일부 소득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할 때는 보훈 급여금을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보훈급여금이 100만 원이라면 그런데 소득 산정 시 내가 지금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국가보훈급여금으로 받는 100만 원은 소득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제외하니까 400만 원이 되는 거죠. 뭐가요?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중요하죠, 이게. 왜? 소득 산정 시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용자에게는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에 보훈급여금,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연금은 소득에서 제외하겠다. 5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제외하고 400만 원으로 소득, 그러니까 소득 산정으로 판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좀 쉽게 해석이 잘 안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일단은 500만 원에 내가 재산이 소득 산정이 돼 있는데 보험금을 100만 원 받아요. 그럼 100만 원이 깎여서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400만 원으로 소득 산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 약제비 지원.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의 약제비를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미 이게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달라졌던 거예요. 10가지가, 8가지. 그러니까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도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했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보험, 급여금 일부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 번째,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의 약제비를 지원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해 사망 의무 복무자 보훈 대상 인정 기준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하다가 도저히 좀 군 생활이 안 맞아서 뭐 옛날 보면 고문관 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보면요 그분이 서울대를 나왔는데도요 그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하는데도 이 군 생활에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히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고문관이라고도 하죠. 고문관 이런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군대가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회에서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서울대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낙타가 바늘기 좀 표현이 지나쳤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서울대를 다니다 왔는데 이 군생활하고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디가 하든 따돌림 받고 고문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이. 야,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분들이 못 견디고 자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해 사망. 그러면 의무 복무자 보훈 대상 인정 기준을 완화해서 가능한 한 보훈 대상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완화돼서. 그리고 옛날엔 자해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용자로 인정을 해주기가 좀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해 사망자도 의무 복무자면 보훈 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서 가능한 한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 무슨 얘기냐? A라는 어르신이 지금 국가유공자예요. 근데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자녀들은 똑똑해서 교수 막 이래가지고 미국 가서 교수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국내 지방에서도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살기가 넉넉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똑똑하고 또 지위가 있으면은 또 그 결혼도 배우자도 부잣집으로 장가를 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이 생활조정 수당을 판정하는데 자녀들의 재산을 넣어서 그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의 좀 요청이 있었고 이건 부당하다. 자녀한테 단 한 푼도 못 받는다. 근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면 이 늙은이들 둘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고 항변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좀 지금도 보면 좀 아이러니해요. 이건 사실은 맞기는 해요. 지금요. 이렇게 이제 생활조정수당을 및 생계지원금을 줄 때 부양 의무자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왜? 아들, 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살 만큼 산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외형상으로는 부자예요. 왜? 자녀들이 잘 사니까 교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실지는 자녀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실제로 매월 생활비로 들어오는 건 없어요. 왜?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니까 뭐 그거 가지면 두 분이 어르신들 두 분이서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그 대통령이 여기까지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자녀 이제 부양 의무자가 있어요.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양 의무가 안 되면은 거기 예, 재산 판정에 넣지 않겠다. 자녀들 그거는 빼겠다. 제외를 시켜서 제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어떤 분들은 찬성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또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성향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아마 이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이게 잘했다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유공자의 출범, 새 정부 출범 1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기에 실적으로 나온 거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런 가정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겠다.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재산을 확실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겠다. 이제 그래서 생활주장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은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기준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교통복지 카드로 전국 호환으로 교통 편의 제공을 했죠. 옛날에는 지방 가면 또 이 그 국가용자증 가지고 와서 안 되고 뭐 어디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그런 논란이 많았어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버스 회사나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요청을 안 하면은 뭐 거의 뭐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솔곤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은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불편함이 싹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교통 편의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사망 시점에 따라서 안장 여부가 달라지는 소방 경찰 공무원을 소급 안장한다. 지금까지는 그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이 국립묘지에 된다는 그 기준이 좀 모호해서 꼭 안장이 돼야 될 사람도 빠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제 이런 그 폐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해소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간소화를 위해서 장애 진단서 도입.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6월 17일부터 합니다. 아, 신체 검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에는 보훈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까지는 어디까지 와요? 서울에 있는 저기 어, 강동에 있는 서울중앙보건병원까지 신체 검사를 받으러 와야 돼요. 노인네가 어르신이 아프신데. 자, 신체 검사를 받아야 등급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분들은 할애해야 돼요, 하루. 그리고 와서 바로 오자마자 신체 검사를 하고 바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 오면 또 기다려야 되죠. 왜? 도착한 순서대로 표를 받으니까 자기 순서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루를 버리는 거예요. 혼자만 버리느냐? 그게 아니라 뭐 자녀들이 회사를 하루 연가를 내고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버지를 태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폐단이 이렇게 소수가 아니라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신체 검사 간소화를 위해서 장애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신체 검사를 생략해도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장애 진단서가 신체 검사를 가름한다.
지금 이렇게 6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이미 45개 우수 종합병원은 보사부를 통해서 이미 지금 45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6월 17일부터 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 인천에 계신 분도 여기 서울 강동까지 와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고, 쫙 의정부 아니면은 뭐 고양 뭐 이런데 일산 이런 데서도 여기까지 와서 받아야 됐고, 이렇게 왜냐면 전국에 보건병원 6개밖에 없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밖에 없어요. 6개밖에.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다. 왜?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신체 검사 등급을 올려 보려고 지금 많이 약화돼서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을 여기까지 하루 종일 고생을 시키면 오히려 생병이 나요. 겨우겨우 회복이 됐는데 다시 생병이 나서 들어누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애환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신체 검사를 받지 않으려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신체 검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또 이것도 지금 시행이 이제 곧 됩니다. 자, 그럼 장애 진단서를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애 진단서하고 장해 진단서가 다르다. 장애 진단서는 뭐냐?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를 얘기하는 거고, 장해는 후천적으로 군 생활을 하다가 내가 몸을 다쳐서 장애가 됐을 때 그게 장해입니다. 그래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8가지를 나눠서 지금 설명을 두서없이 드렸는데, 이 내용은 지금 더보기란에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런 걸 좀 해줬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7급을 좀 더 예우를 좀 더 올려줘야 된다. 아니면은 참전 유공자도 좀 더 올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된 건 있어요. 근데 이분이 5년 동안 임기가 5년이니까 임기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1년 지났는데, 딱 1년 지났는데 8가지나 지금 해결이 됐어요. 된 거 보면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라면 바로 얘기해서 바로 즉답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국가유공자는 66만 명이에요. 66만 명이면 모두가 다 요구를 하면은 그걸 한 번에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요구한 부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군 병사들의 봉급도 현실화 거의 됐고요. 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승격을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열심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마음이 즐거워야 건강합니다. 마음이 항상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고 하면요, 건강도 많이 해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긍정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번에 실패하면 이번에 이렇게 됐지, 그럼 이번에 이러면 되겠지라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한 번에 금방 바꿀 수 없는 것은 순차적으로, 그리고 예산의 범위도 이제 보훈처의 예산과 보훈부 장관, 보훈부의 예산과 그건 또 좀 차등이 좀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 별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보훈처 1577-0606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또 여기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질문을 해도 됩니다. 지금 뭐 지난번에 2023년도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언제부터 됩니까? 라고 질문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훈처 직원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여러분께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조정수당도, 생활조정수당도 지난번에 가만히 계셔도 담당자가 알아 챙겨서 제가 신청해 드릴까요? 라고 반대로 질문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지금 오늘은 이 내용은 생활조정수당 그 신청 방법은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정말 고무적인 달라진 게 사실은 여러분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피부로 바로 느낀 분도 있고 아직도 못 느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께 더 예우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마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